지금도 꺼지지 않는 오래전의 붐. 김목인. 샤를 트레네 붐. 샤를 트레네의 붐이라는 곡은 지금도 내가 좋아하는 여러 요소들이 집약된 곡이다. 스윙 리듬과 아이러니한 유머, 정교한 오케스트레이션과 동요 같은 멜로디가 그 짧은 한 곡에 씨앗처럼 압축되어 있다. 그러나 모든 처음이 그렇듯 오래전에 들었던 붐은 그 전부가 뒤섞인 채 그저 활활 타는 불꽃처럼 내게 전해졌다. 그 곡과의 만남을 생각하면 이런 느낌이다. 필름이 거꾸로 감기며 시간이 1990년대의 어느 오후로 옮겨가고 비디오를 보고 있는 내가 보인다. 영화는 슬프고 노래는 신나는데 문득 마음속에 무언가가 움직인다. 유년 시절 내내 움직이지 않던 무언가가. 그 영화는 중학교 때 비디오로 본 토토의 천국 1991년이라는 작품이었다. 비디오 대여점 시대가 저물며 이상하게 찾기 힘들어졌지만 난 이 영화를 언제나 베스트로 추천하곤 했다. 사람들은 이렇게 되물었다. 혹시 시네마 천국 아니야? 그렇게 물을 만도 했다. 시네마 천국의 주인공 이름도 토토였기 때문이다. 더구나 토토의 천국 속 친구 이름인 알프레드도 시네마 천국의 영사기사 알프레도 할아버지와 비슷했다. 3년 차이로 개봉한 데다 양쪽 제목에 천국이 들어가 있으니 헷갈리는 것도 당연했는데 훗날 알고 보니 이 영화의 원제는 토토레 헤로스, 영웅 토토였다. 어느 마케터나 번역가가 이 제목으로는 흥행이 힘들다고 판단해 시네마 천국의 힘을 빌렸던 게 아니었을까. 토토의 천국은 내가 좋아하는 취향들이 균형 있게 담긴 작품이었다. 당시 많이 소개되던 예술 영화들처럼 난해하지 않으면서도 깊이가 있었고 마술적이면서 사실적이었다. 또 드라마의 감동과 누아르의 힙한 느낌이 합쳐져 있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 영화는 그 시기에 내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자, 봐봐. 인생은 이런 거야. 영화는 행복했던 어린 시절을 한꺼번에 빼앗겼던 소년 토토가 노년기에 복수 여행을 떠나는 내용이다. 아버지에 이어 누나마저 사고로 잃은 뒤 토토는 인생의 굴곡마다 등장했던 부잣집 아들 알프레드가 자신의 행복을 가져간 것이라 믿는다. 결국 그는 권총을 들고 요양원을 빠져나온다. 노을이 지고 휑한 들판을 달리는 차 뒷좌석에서 돌이키는 덧없는 과거. 10대의 정서에는 그런 조숙한 면이 있는 걸까? 어찌 보면 다소 우울한 그 스토리라인이 당시에 내 마음에는 쏙 들어왔다. 그리고 그때 경쾌하게 흘러나오던 곡이 붐이었다. 이 경쾌한 스윙곡은 영화 속 가장 해맑은 순간부터 가슴 아픈 순간까지 여러 번 다른 뉘앙스로 등장한다. 내게 강렬했던 것은 해질녘 외곽도로에서 앞서가던 트럭의 화물칸이 무대로 뒤바뀌며 어린 시절의 행복이 되살아나는 장면이다. 노인 토토는 운전석에 앉아 오래전 세상을 떠난 아빠와 누나가 거실에서 흥겹게 연주하는 환각을 응시하고 노래 붐이 그의 과거와 현재를 하나로 뒤섞어버린다. 아직 샤를 트레네를 몰랐던 나는 그 흥겹고도 먹먹한 노래가 그 배우들의 실제 연주인 줄로만 알았다. 그렇게 멍하니 빠져들었다. 인터넷이 있던 시대였다면 영화를 보자마자 검색해 붐이 샤를 트레네라는 샹송 가수의 1938년 히트작이라는 것을 확인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때의 최선은 노래의 인상과 멜로디를 마음에 최대한 오래 담아두는 것뿐이었다. 그렇게 하면 천천히 이런저런 계기로 노래와의 인연이 이어졌다. 나치가 프랑스를 점령하기 1년 전, 그만큼 까마득한 시대의 고전이었던 이 스윙곡은 그렇게 나에게 뒤늦게 천천히 재발견되었다. 한 번은 대학 동아리에서 프랑스와 트리포 감독의 영화를 보다가 트레네를 발견하기도 했다.
나는 훔친키스의 도입부부터 흐르는 사운드와 목소리가 익숙하고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다. 팝과 재즈에서 I Wish You Love 라는 제목으로 즐겨 들었던 그 익숙한 멜로디는 훨씬 고풍스럽고 우아한 오케스트라로 반주되고 있었다. 나는 그 곡, 끄레스틸 드 노 자모르, 우리의 사랑에 무엇이 남아있나요? 가 미국에서 I Wish You Love로 번안되었던 샤를 트레네의 원곡임을 알게 되었다. 더 나아가 훔친키스라는 영화 제목도 그 곡의 가사에서 빌려왔다는 것. 포켓머니 등 트리포의 다른 작품에도 트레네의 곡이 쓰였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내 안에서 트레네의 위상은 그런 식으로 조금씩 더 올라갔다. 프랑스와 트리포도 샤를 트레네를 좋아했었다니 내 선택이 괜찮았는걸? 하는 식으로 말이다. 60여 년이 지나 트레네를 듣게 된 한국의 리스너에게는 그의 모든 곡이 좋았다. 온갖 자료를 뒤져 이 음악가의 mp3들을 모았고 몇 년 뒤 프랑스에 계신 이모가 2장으로 된 베스트 CD를 선물로 보내주셨을 때는 이미 수록곡을 다 들어본 상태였다. 솔직히 트레네의 음악은 옛 시절의 가수들이 그렇듯 무수한 곡들을 비슷비슷한 사운드로 들려준다. 군악대 같은 오케스트라가 넘실대듯 전주를 시작하면 트레네의 익살스러운 보컬이 등장한다. 멜로디는 세상 걱정이라고는 없는 듯 달콤하고 소위 음악 잘하던 사람만 음악을 하던 시대라서인지 연주도 편곡도 완벽하다. 가끔씩 템포를 늦추며 한없이 로맨틱한 장면들을 보여주지만 가수는 금방 또 들썩이는 스윙 리듬 위를 날아다닌다. 난 그 모든 게 좋았다. 세련된 화음과 한 사람처럼 움직이는 빅밴드는 완벽했다. 그러나 내가 속한 1990년대는 빅밴드의 시대도 스윙의 시대도 아니었다. 보통 취향이란 비슷한 음악들과의 비교 속에서 정교해진다. 난 동세대의 음악들에서도 한창 듣던 팝의 고전들에서도 트레네와 같은 음악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그렇게 붐은 그저 뭔지 모르게 좋은 취향으로 내 안에 섬처럼 머물러 있었다. 1990년대 후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영화계의 꿈도 좌절되고 시나리오나 평론을 쓰겠다며 방에 머물던 내게 음악은 몇 안 되는 위안이었다. 결국 리스너로서 음악을 좋아했던 나는 다른 음악 좋아하는 친구들과 밴드를 결성하게 되었다. 그리고 90년대 후반 홍대 앞의 분위기라는 것에 이끌려 졸지에 음악을 업으로 삼게 되었다. 난 망원동의 한 인디 레이블 작업실에 머물며 무대에서는 진짜 음악가들이 던져주는 더 다양한 음악들을 듣게 되었다. 아직은 스트리밍으로 전 세계의 음악을 듣는 시대가 아니었기에 누군가 낯선 음악들, 주로 오래된 희귀 음반이나 월드뮤직을 작업실에 틀면 다들 모여 분석하듯 듣곤 했다. 그때 좋아하게 된 뮤지션 중 한 명이 전설의 기타리스트 장고 라인하르트였다. 내 취향은 혹시 1930년대였을까? 하필이면 그 역시 트레네만큼이나 옛날 사람이었다. 내가 어떤 음악을 장기간 좋아하게 되는 방식은 보통 그랬다. 물론 음악사에서 명반이고 거장이라 다들 감탄하고 좋아하지만 이내 객석에서 하나둘 자리를 뜨는 것이다. 세상에는 좋은 음악이 워낙 많고 동세대의 음악들도 계속 쏟아지니까. 그런데도 나는 왜인지 항상 혼자 남아 옛 거장의 진면목을 곱씹으며 오래오래 감탄하는 쪽이었다. 나는 샤를 트렌의 저리 가라 할 만큼 옛사람들인 장고 라인하르트나 패치월러 등을 들으며 내가 오래된 스윙을 좋아한다는 걸 명확히 알게 되었다. 리듬이나 화성 등 스타일도 좋았지만 그 시대의 음악에는 한껏 끌어올린 여유와 경쾌함이 있었다. 기교에 가까운 연주에도 미소가 담겨 있었고 화음 역시 근사했다. 그 근사한 화음들이 어디가 아쉬워 음악이 계속 진화했는지 의아할 정도였다.
그러면서 나는 스윙이라는 좀 더 뚜렷한 계보 안에서 트레네를 다시 보게 되었다. 그의 음악이 2차 대전 무렵 프랑스의 재즈가 전해지며 탄생한 스타일에 속한다는 것. 역시 집시 기타리스트로서 스윙을 받아들인 장고 라인하르트도 샤를 트레네의 녹음에 참여한 적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클래식과 샹송의 전통 때문에 미국의 재즈와는 또 다른 감성이 스며 있었다는 것. 에디트 피아프는 트레네와 동세대이지만 스윙을 하진 않았다는 것 등등을 배워나갔다. 그러나 이 취향들을 깊게 공유할 상대는 많지 않았다. 나는 트레네를 좋아하지만 트레네처럼 연주할 일은 없는 음악가로 2010년대를 보냈다. 밴드와 연주하러 다니며 음반을 냈고 혼자 활동한 뒤부터는 포크 싱어송라이터로서 곡들을 써나갔다. 가끔 기타 반주로 붐을 흥얼거려 보거나 밴드에서 연주 버전으로 연습해 보기는 했다. 그러나 그 모든 건 트레네의 붐과 전혀 비슷하지가 않았다. 내 관심은 아무래도 좀 끈질긴 면이 있었던 것 같다. 유튜브 시대가 오자 나는 트레네의 연주 영상이 있는지 검색해 보았다. 공연 실황부터 흑백 필름으로 찍은 뮤비까지 과거가 신세계처럼 펼쳐졌다. 그중 하나에 그가 응접실 같은 곳에 앉아 기타 반주로만 노래하는 장면이 있었다. 한 연주자가 무뚝뚝한 무표정으로 기타 리듬을 넣는데 그가 저 유명한 조르즈 브라상스였다. 마침 시중에 브라상스의 정기인 샹송을 찾아서가 나와 있어 나는 그의 위대함에 대해 또 트레네와의 관계에 대해 알게 되었다. 샤를 트레네는 브라상스가 데뷔 전부터 동경하던 음악가였고 재즈에 대한 애정과 시적인 가사의 전통을 공유하고 있었다. 반면 다른 점이 있다면 브라상스는 기타 한 대 혹은 더블 베이스와 간소하게 연주했다는 것. 당시 브라상스 같은 샹송의 음유 시인들이 기타 한 대를 쓴 것은 주로 카바레처럼 작은 무대에서 공연을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샤를 트레네 같은 정통 뮤지컬 가수들이 오케스트라 반주에 맞춰 무대를 이쪽부터 저쪽까지 휘젓고 다닌 반면 다음 세대인 브라상스는 작은 무대에 멀뚱히 앉아 공들인 가사 하나로 청중을 움직였다. 트레네와 스윙을 좋아했지만 그다지 역동적이거나 외향적인 성격은 아니었던 내게 브라상스는 또 다른 발견이었다. 내 솔로 음반 작업을 함께해온 프로듀서는 나의 포크송들이 한국적인 포크도 아니고 그렇다고 미국의 포크도 아닌 것 같다고 했다. 그럴만했다. 나는 포크 음악을 듣고 자란 것도 그 스타일을 지향한 것도 아니었다. 그저 피아노와 스윙 음악을 흠모하던 리스너로서 기타를 들고 곡을 썼던 것이다. 뒤늦게 알게 된 브라상스야말로 그것이 전혀 이상한 게 아니라고 내게 말해주는 존재였다. 기타로 스윙 리듬을 치며 풍자적인 가사를 읊조리던 음악가가 이미 있었다는 것은 든든한 계보처럼 다가왔다. 나는 열심히 브라상스를 들었고 열정의 디자이너에게 라는 곡을 녹음할 때는 최대한 브라상스처럼 들리길 바라며 녹음했다. 그러나 기타 한 대로 연주하는 것이 나의 궁극적 로망은 아니었다. 내게는 언제나 악기들의 앙상블과 풍성한 화음에 대한 동경이 있었기 때문이다. 운 좋게도 나는 재즈 기타를 연주하는 싱어송라이터 한 명과 바이올린 연주자를 만나 집시 스윙 스타일 밴드를 하게 되었다. 장고 라인하르트 스타일의 밴드였다. 재즈를 정식으로 공부하진 않았지만 장고만큼은 열심히 들었던 나는 드디어 스윙 리듬의 스트로크를 맡게 되었다. 그때 결성한 집시 앤 피쉬 오케스트라는 장고 라인하르트와 패치 왈러의 곡 트레네의 매닐 몽땅을 연주했다. 게다가 내 개인 음반에 그게 다 외로워서래, 나, 말투의 가시 같은 스윙 리듬의 곡들을 수록할 자신감을 주었다. 그렇게 나는 혼자 오랫동안 샤를 트레네 학교를 다니며 스윙도 배우고 화성 감각도 익히고 오케스트라가 없는 학생을 위한 브라상스 교실, 집시 스윙 교실도 수강했다.
드디어 서서히 트리네로부터 졸업할 시간이었다. 나는 지금도 샤를 트리네를 좋아한다. 그러나 예전처럼 그 안에 모든 것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는 않는다. 어쩌면 그의 노래 제목처럼 우리의 사랑에 무엇이 남아있나요가 지금에 더 어울리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나는 오래전 붐과 함께 내게 들어와 오래오래 타올랐던 무언가가 무엇이었는지 조금은 더 잘 알게 되었다. 영화의 주인공 토토에게 그랬듯 내게도 그 경쾌한 스윙곡은 행복했던 시절의 마지막 상징이 아니었을까. 너무 경쾌해 미키마우스 만화처럼 느껴지던 리듬과 노래. 붐의 사운드가 해맑은 만큼 거기에는 유년 시절이 그렇게 계속되지 않으리라는 진실. 인생은 원래 그런 거라는 씁쓸한 진실이 스며 있었다. 다소 습기없고 조용했던 나는 10대 이후 누구나 경험하는 상실들을 하나하나 경험하며 그 스윙 리듬을 간직했다. 오래오래 끈기 있게 음미하고 재발견하면서 정신이 형성되는 두 번째의 시기라는 10대의 어느 날 그 짧은 곡은 붐 하며 내게 들어왔다. 그 뒤로 무수한 것들을 내게 알려주었고 지금도 내 저변에서 무한한 스윙 리듬으로 계속 연주되고 있다.